네, 오늘 강연해 주실 우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상표 원장에 대해서 경력 짧게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 학사하셨고요. 82년도에 연합통신 기자를 시작으로 94년도부터는 YTN 정치부 기자, 보도국 국장, 경영담당 상무이사 하셨고요. 2010년도부터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을 11년 6월까지 하셨습니다. 2012년 3월부터 지금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계시고 오늘 내용 양력을 보니까 1992년도에 서울 언론인 클럽에서 올해 언론인상도 수상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홍상표입니다. 제가 이 강연 요청을 받고 제가 이 가서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뭐 조금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강연을 하긴 합니다만,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임기가 거의 다 돼가요.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콘텐츠진흥원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또 그만두는 사람이 와서 또 특강하는 것도 좀 그렇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 지밸리 포럼을 보니까 참 이쪽 디지털 단지에 계신 여러 중소기업의 훌륭하신 CEO님들이 다 하는 모임이고, 또 제가 하는 것, 제가 맡고 있는 부분들이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서로 통하는 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좀 그래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강의 뭐 들으시면서 좀 혹시 좀 지루하시고 강의 좀 못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상상력의 테크놀로지를 입혀라,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요즘 뭐 창조경제 시대, 창조산업 이런 얘기를 많이 말하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패러다임, 창조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인가? 왜 요즘 컨텐츠 하는가? 왜 컨텐츠 산업이 중요해졌는가? 그 다음에 컨텐츠와 스토리텔링, 요즘 뭐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과연 이런 얘기가 나올까?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을 바꾼 몇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첫 번째 사과를 이브의 사과라고 하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세상을 바꾼 첫 번째 사과는 아담과 이브의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뉴턴의 사과라고 합니다. 2005년에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뉴턴이 더 위대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더 위대한 사람이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뉴턴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 없다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도 나올 수가 없고, 베르누이의 양력의 이론도 나올 수가 없다. 파동의 이론, 음파 이론, 이런 것들도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세계 과학의 가장 귀한 사람은 뉴턴이다. 따라서 뉴턴의 만류 인력의 시초가 된 그 사과, 이것이 인류를 바꾼 두 번째 사과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사과는 뭘까요, 여러분들? 애플의 잡스의 사과입니다. 뭐 잘 아시죠? 잡스가 왜 위대한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IT 기기는 클릭을 해야 된다고, 클릭으로 움직인다, 클릭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할 때 잡스는 과감하게 타치를 상상해냈어요. 그리고 잡스가 이룩한 그 스마트 시대는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것 같지만 잡스의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이제 7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7년 동안에 세상은 이렇게 크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스의 사과가 세 번째 사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 사과를 뭘로 해볼까? 전 아오모리의 사과라는 걸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991년도에 일본 아오모리 현에 태풍이 와서 사과가 다 떨어졌습니다. 96%의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우라라는 한 그 농부가 상상을 해냈어요. 이걸 어떻게 팔까 하다가 그 4%의 사과에다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는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합격 사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험생들한테 팔았습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이랬더니 이것이 일반 사과 가격의 30배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4%를 가지고 30배를 팔렸으니까 뭐 그냥 그거 평범하게 다 파는 것보다도 더 이득을 많이 남겼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상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사과를 상상력의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상상력이 네 번째 사과가 된 이유는 바로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바로 창의력과 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 지금 우리가 이 창조경제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60년대에는 60년대에서 80년대는 기계와 중공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산업경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아시다시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이른바 지식경제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정보지식 산업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를 저희들은 창조경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창의력과 상상력, 과학기술이 최고의 성장 동력이 됐고요. 창조산업이 주력 산업이 됐고,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지향하는 국민 행복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전체 국가의 목표가 됐습니다.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분 뭐 잘 아시죠? 존 호킨스라는 분. 그 다음에 레이저가 좀 안 되나? 예. 랄프 얀센에 대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요건 그냥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참고로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라는 것은 모든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이런 창조성이 발전의 기본 핵심을 이루고 그거에 따른 모든 산업의 구조라든지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창조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눈을 일찍 떴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국은 1997년에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에 쿨 브리테니아, 크리에이티브 브리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제를 선언을 했죠. 클린턴 정부 시절에 미국도 이미 크리에이티브 아메리카라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해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핵심인 저작권 사업을 무역정책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채택을 했습니다. 일본도 쿨 저펜 정책을 2003년부터 했고요. 중국도 2009년 국무원에서 문화산업진흥 정책을 발표했고, 역시 독일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 문화와 창조경제 이니시티브를 발족시켜서 전 세계가 지금 모든 세계가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핵심 동력은 역시 기술과 상상력입니다.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은 기술과 상상력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대표적인 것은 방송 영상 산업,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게임, 이것은 상상력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런 상상력과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콘텐츠의 생산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 드라마 요 부분은 여러분 그 전에 있었던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보신 분들 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요동정보라는 광경 아마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요동정보를 할 때 보면 말 쭉 세워놓고 한 5, 6만의 군대가 쭉 그 벌판에 출정식을 하는 이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걸 보면은 요 뒤에 있는 이 부분들은 다 이게 뭡니까? 다 CG 그래픽입니다. 네. 앞에 말 몇 개 세워놓고 주인공 몇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요 부분만을 제작을 한 것이고 이 뒤에 이런 이 거대한 말 그다음에 군사 집단은 이것은 그래픽을 활용해 가지고 사실은 합성을 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같으면은 뭐 영화 아주 중요한 영화 찍고 이럴 때 CG 그래픽을 조금씩 쓰고 그랬지만 요즘은 뭐 이런 일반 안방에서 보는 드라마에도 아주 CG 그래픽을 활용하는 것들이 지금 완전히 거의 일상화됐습니다. 이렇게 기술과 상상력의 진보로 인해서 콘텐츠의 생산 방식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콘텐츠에는 요즘은 융복합형 기능성 그런 콘텐츠의 제작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 헬스케어라는 걸 봅니다. 이건 연세 세브란스 병원과 KT가 만드는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의료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원격 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는 것은 이것은 중앙치매센터라는 곳에서 저희와 같이 치매 환자들을 돕기 위한 기능성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와 협약을 체결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요즘에는 보면은요, 모바일 기반 기기가 요즘 뭐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바일 기반의 스트리밍 콘텐츠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악을 다운받으면은 무슨 스마트폰이라든지 무슨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MPC라든지 이런 데서 다운을 받아서 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여기다가 음악을 다운받아서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다 요즘은 음악을 듣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 작년도에 세계 음반 시장을 부분별로 보니까 음반 판매나 음원 다운로드는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스트리밍 가입형 스트리밍이든지 광고 기반의 스트리밍이든지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렇게 엄청나게 51%, 17%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나 LTE 네트워크의 보급으로 콘텐츠 이용의 편의성이 증대하면서 이렇게 스마트 콘텐츠의 스트리밍 콘텐츠의 이용이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를 보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애플이 아이튠즈 라디오를 통해서 현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올 9월부터 이것을 하고 있어요. 밀크 뮤직이라고. 요즘 뭐 밀크 뮤직 때문에 저작권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중소 이런 업체들하고 마찰도 좀 있고 합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이 밀크 뮤직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올 3월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미국에서부터 출시를 했고 올 9월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 방식을 쭉 돌아보니까 이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면서 디지털 콘텐츠 소비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현재 2007년에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점유율이 17.5%였습니다. 이것이 10년 후엔 2016년에 가면 전체 콘텐츠 소비 중에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37.5%까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보다 10년 만에 2배로 증가한다는 그런 통계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무선통신 가입자 수를 보면은요, 2007년에 2억 명이었어요. 이것이 현재 2014년에는 22억 명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10배가 넘죠. 그 다음에 이게 2016년에 가면 29억 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10년 만에 15배로 이것이 증가하는, 이렇게 소비의 패턴이 변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 소비가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는 이 자료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이 2004년 구글의 광고라는 것은 아주 거의 존재 자체가 미미했습니다. 이러던 것이요, 10년도 안 됐죠. 2013년에 구글의 광고 매출입니다. 구글의 광고 매출이 미국 전체 잡지의 광고 매출이고요, 미국 전체 신문의 광고 매출입니다. 이것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이미 이렇게 졌습니다. 이걸 2012년에 구글이 이미 따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는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 그래프가 더 올라가고 이것이 정체되어 있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가 인쇄 매체 이상으로 이미 자리 잡았다. 어떻게 되면 어느 시대쯤 가면은 구글의 광고 매출이 미국 전체 방송의 광고 매출을 초월하는 이런 시대가 혹시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소비의 방식은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의 증감으로 해서 아주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웨어러블 시대가 곧 올 것이다 라는 말씀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계한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글래스 피트라는 것이, 이게 아마 올 초에 나왔습니다. 아마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건 이제 상용화 전 단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경에다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달리기를 게임처럼 즐기게 하는 피트니스 콘텐츠다 말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달리는 거리와 시간과 속도와 칼로리의 소비량, 이런 것들이 다 이 글래스에다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면서 내가 맥박은 어느 정도로 뛰고 있고 내 거리는 얼마고 속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 콘텐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블루라는 스포츠 관람 이 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구를 보고 있으면은 이 밑에 지금 투수가 던지는 그 볼의 속도, 또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기록, 또 그 타자가 가지고 있는 기록, 이런 것들을 전부 이 안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계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NCC 도코모에서 만들어낸 인텔리전스 글래스입니다. 이것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죠.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디 가서 외국의 오리지널 공연이 왔다 해서 가보면은 언어가 잘 들리지 않아 가지고 자막을 쳐다보고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계속 그 공연장에 옆에 있는 한글 자막을 보셔서 쳐다보느라고 무대를 제대로 못 보시고 배우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언어로 이
그 안경 앞에 글래스에 그 번역 자막이 쭉 나오는 거죠. 또 그 어떤 그 작품에 대한 소개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글래스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면서 글씨를 읽으면서 그대로 그 공연 내용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이미 나왔어요. 이것은 일본에서 현재 상업화돼 가지고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디지털 콘텐츠 여러 가지 소비의 여러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상상력과 기술이 결합해서 성공한 콘텐츠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리포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스코틀랜드 민담을 기초로 한 영화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스코틀랜드 민담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여기에 CG 기술이 없었다면, 과연 그 당시에 CG 기술이 없었다면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것은 CD 기술이 만들어낸 개가입니다. 아바타라는 그 영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물론 스토리, 전 우주를 대상으로 한 이 스토리도 광범위한 그런 스토리도 매력이 있었지만 역시 이것은 3D와 모션 캡처 기술이 가져온 작품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작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겨울왕국. 이것도 전래 동화를 기반으로 했지만 이것을 아름다운 음악과 스토리 각색을 융합시켜 가지고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흥행을 이룬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상상력과 새로운 기술이 결합하여 아주 최고의 성공을 거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보신 세계가 있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미 됐죠. 별에서 온 그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중국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도 외계 400년 전에 외계에서 온 도민준이라는 남자하고 천송이라는 여자가 사랑을 한다. 참 스토리도 참 뭐 아주 색다른 스토리였죠. 여기다가 이것이 중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파문이라고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그런 화제를 몰고 온 것은 사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 아이니치라는 그 동영상 온라인 회사에서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정도 딜레이를 해서 이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것을 거의 뭐 딜레이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 10초, 20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거의 우리하고 리얼타임으로 생방송하는 식으로 이것을 방송을 했어요. 그 옆에다가 동시통역사들을 갖다 앉혀놓고 동시통역사들이 입으로 번역을 하는 것을 그 타이피스트가 옆에서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걸 바로 동영상에 해서 자막으로 이것을 얹어서 방송을 하는 그런 아주 기술을 활용을 해서 대히트를 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골프존이라는 실내 스크린 골프 아시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게임과 스포츠와 우리나라의 게임 기술을 완전하게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콘텐츠죠, 이것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면 카카오톡, 더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홀로그램 콘서트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공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버랜드에 가면은 싸이의 홀로그램 콘서트 홀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너편에 롯데 피트인에 가면은 KT에서 하는 클라이브라는 곳에 가면 거기도 역시 똑같은 콘텐츠의 그 홀로그램 공연장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홀로그램은 저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서 사람이 없는데 실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뭐 상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어떻게 저기다가 그냥
평면 스크린에다가 뭐 빛을 쏴서 하는 그런 기술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실제 사람처럼 저렇게 만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가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SM에서도 지금 이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만약에 한류 아레나와 같은 한류 공연장을 만든다면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요즘 컨텐츠가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왜 사람들은 그럼 요즘에 이렇게 큰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콘텐츠 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선 콘텐츠 산업은 잘 아시다시피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전체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과 부가가치 유발계수, 영업이익률이 25, 0.67, 4.5인데 콘텐츠 산업은 부가가치 유발률에서 일반 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38.6%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개수도 0.84로 보시다시피 높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일반 전체 산업 평균, 특히 제조, 뭐 어떤 서비스업 이런 것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8.4% 정도로 나왔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우선 해외 사례를 한번 보죠.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과 세계 최고의 컨텐츠 기업인 월트 디즈니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013년 비교치입니다. 폭스바겐의 매출액은 292조입니다. 영업이익은 17조예요. 영업이익률은 5.9%, 6% 정도 됩니다. 월트 디즈니의 매출액은 68조입니다. 영업이익이 14.5조예요. 영업이익률은 21.3%입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약 4배가량의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콘텐츠 산업은 잘만 되면 많이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을 한번 보니까요. 현대자동차의 매출이 87조입니다. 네이버가 2조 3천억 원이에요. 영업이익은 8.3조 원, 이익률 9.5인데 네이버는 2조 3천억을 해서 5천억 원의 이익을 올렸어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2.5배가량 됩니다. 이렇게 컨텐츠 산업의 특징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겁니다. 또한 컨텐츠 산업의 특징은 타 산업으로의 연관 효과가 커서 타 산업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상품 100달러를 수출을 할 때 문화상품 100달러를 수출할 때 소비재 수출이 412달러가 늘어난다. 소비재 수출 412달러를 견인한다. 이것은 수출입은행 연구소에서 2012년에 조사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런 통계 자료도 있고요. 콘텐츠 산업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만화, 문화예술, 게임, 캐릭터 등 연관 산업으로 분할을 하고요. 거기서 이것들이 다시 의류, 테마파크, 소셜 플랫폼, 이벤트, 연극, 콘서트, 출판, 영화, 드라마 이르기까지 각 분야로 확산된다. 이래서 각 분야를 함께 부양하고 견인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잘 아시다시피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영국 경제에 기여한 총 경제 효과를 따져보니까 약 308조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게임 콘텐츠라는 걸 또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게임 강국 중에 하나인데요. 강국인데요. 게임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내고 게임을 많이 그 산업이 번성을 하면 PC방이 우선 잘 되고요. 초고속 네트워크가 확산되고요.
e스포츠, 게임 방송, 그다음에 PC 성능의 업그레이드, 고성능화를 촉진한다. 이것이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게임 산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각 그 주변 여러 분야에 이런 그 긍정적인 이쪽을 다 부양하고 견인하는 이런 연관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또한 고용 친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 친화 산업이라고 근데 전체 보면은 고용 유발 개수를 한번 봤습니다.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명을 고용하느냐, 이것이 고용 유발 개수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용 유발 개수는 콘텐츠 산업의 12.4명입니다. 다른 제조업에 비해서 제조업이나 전체 산업 평균 7.8명에 비해서 약 1.5배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콘텐츠 산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국가 브랜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한류 콘텐츠를 경험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이미지가 어땠냐, 두 가지를 물었어요. 또 하나는 한국에 방문할 의사가 있냐. 그랬더니 긍정적인 방문 의사가 있다고 한 사람들이 63%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라고 한 사람이 58%입니다. 반면에 비공감한다는 부분은 12%로 아주 굉장히 적은 포션밖에 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콘텐츠는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이런 쪽으로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모든 기업들이 여러 가지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는 콘텐츠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콘텐츠다. 이런 인식이 기업들 사이에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간단하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죠. 이 업체가,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는 대로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 5천만 명, 세계 40개국에 가입자가 있고요. 현재 연 매출이 1조 5천억이고요. S&P 500 기업 중에서 2013년도에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7조 원 정도가 되는 기업이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그런 기업입니다. 뭐 각종 비디오, 옛날만 비디오 가게 확산시킨 거나 확대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방송 뭐 각종 무슨 뭐 제작사 이런 데서 비디오를 잔뜩 모아놓고 그것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가지고 공급해서 돈 버는 회사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남의 콘텐츠만 자기가 모아서 그거 가지고 남의 콘텐츠를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장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 회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이런 웹 드라마입니다. 13편을 만드는데 한 1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상당히 큰 돈을 들였죠. 13편을 만들어서 이것이 TV 분야 최고 권위인 에미상에서 3개 부분을 수상을 하고요. 웹 드라마로서는 최초로 골든글러브 4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고 여우 주연상까지 탔는 이런 개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TV 매체도 TV 매체 자체보다는 무엇을 TV에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것이 중요해지는 시대, 컨텐츠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고의 IT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본사에 들어가면요, 뭐 죄송합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2층에 가면은, 복도에 가면 이런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Is this a technology compan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는 과연 기술 기업이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이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답은 우리는 기술 기업이
기업만이 아니다. 우리는 컨텐츠 기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상상화를 바탕에 이 그림 바탕 밑그림으로 이렇게 쭉 붙여놨는데요. 이게 누구의 글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르네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벨기에 초현실주의 작가의 그림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상상력, 초현실적인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북마저도 우리는 기술 기업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시사를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뒤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뭐 우리가 얼굴책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메신저 역할만 하는 줄 알지만 페이스북의 핵심 컨텐츠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월 평균 게임 이용자, 페이스북의 게임 이용자가 3억 7,500만 명이나 되고요. 일일 트래픽이 7억 3천만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GDC 게임 디벨로퍼스 컨퍼런스라는 세계 최대 게임 컨퍼런스에서 페이스북의 CEO는 SNS와 게임이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게임은 페이스북의 핵심 콘텐츠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핵심, 사업의 핵심 분야가 이쪽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후의 사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야후는 한때 검색 포털의 1위였어요. 근데 야후가 밀려났습니다. 밀려나고 가만히 있은 게 왜 우리가 밀려났을까라고 야후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컨텐츠를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거 결론이 난 거죠. 그게 보니까요. 야후가 그래서 포털 콘텐츠를 대폭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증가하고 주가가 160%나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한번 인터넷 방문 사이트의 방문자 수를 보니까 야후가 1억 9,600만 명으로 구글 사이트를 제치고 1위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게 뭐 2, 3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를 강화하는, 다시 컨텐츠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야후가 바뀌면서 이렇게 야후한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좀 쉬어가는 데서 제가 뭐 이런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딜까요? 명동입니다. 명동은 세계에서 세계 여러 주요한 상업지 지역 중에서 9번째로 임대료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평당, 평으로 따지는 게 좋겠죠. 한 평당 월 임대료가 248만 원이에요. 따져보니까 250만 원. 10평짜리 가게를 가지고 있다면 월 임대료가 2,5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비싼 땅이에요, 명동이. 강남, 여기도 굉장히 비싸죠. 여의도입니다. 여의도도 비싸죠. 거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와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배너 광고입니다. 이거 배너 광고예요. 네이버의 배너 광고가요. 배너 광고의 광고료가요. 여기 보통 뭐 일반 PC에 저걸로 치면은 여기 한 15cm 정도의 15제곱센치 정도의 넓이입니다. 15제곱센치 정도의 넓이인데요. 여기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1년을 치니까 365일 곱하니까요 1360억 원이에요. 여기에서요 15cm 이 창에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러분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후가 이렇게 이 배너 광고 저 사이트를 저렇게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었던 건 바로 뭡니까? 이겁니다. 포털업계 최강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야후가 처음에는 네이버가 죄송합니다. 네이버가 처음에는 포털업계 3위였습니다. 3위밖에 안 됐죠. 근데 어느 순간에 1위로 올랐었어요. 바로 지식 콘텐츠를 무기로 해서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과사전, 뉴스, 지식인 서비스
전문 지식인 서비스를 아실 겁니다. 야후가 이걸 네이버가 이걸 도입한 다음부터 다음과 야후를 제끼고 명실상부하게 최강자가, 포털의 최강자가 됐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컨텐츠가 최후의 최강의 경쟁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들 라인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라인은 현재 일본에서 서비스, 네이버의 자회사로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4억 9천만 명. 아마 이게 조금 전에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5억이 넘겠죠. 일본 성인의 81.6%가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인이 보니까 라인이 처음에 뭘 가지고 성공했냐 보니까 참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그 봉이 김선달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모티콘, 스티커가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스티커, 이모티콘을 팔아서 부자가 된 거죠. 이렇게 오늘날 라인이 된 겁니다. 누가 이 스티커나 이모티콘 이런 것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사실 저도 이거 사거든요. 저도 삽니다. 1,000원, 2,000원씩 주고 뭐 선물도 보내고. 여러분들 여기서 많이 이거 하시죠? 저 같은 사람도 삽니다. 그래서 바로 라인의 스티커로 차별화한 전략이, 스티커라는 컨텐츠로 차별화한 전략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거 돈 별로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거 대동강물 팔아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는 라인의 이런 성공 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중국 텐센트의 위챗이라는 데는 약 6억 7천, 약 7억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포털이고요. 그다음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알지만 가입자 수가 10억 명이나 되는 그런 세계 최고의 포털인데 바로 이쪽으로 이 사람들도 지금 라인의 스티커 장사, 이모티콘 장사를 그대로 베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에 보면 라인의 매출의 비중에서 보면 스티커 매출이 이제 스티커를 해서 처음에 컸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제 게임으로 이것이 이제 게임 콘텐츠를 강화해서 라인의 전체 매출의 60%는 게임에서 오고요. 20%는 스티커에서 옵니다. 근데 그 매출이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보십시오. 라인의 스티커 매출이 2012년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332억 원이었어요. 이것이 작년에는 1,440억 원이 됐습니다. 얼마가 됐습니까? 4배 정도 뛰었죠. 이것이 올해는 2,400억 정도, 약 2배 뛸 걸로 봅니다. 내년에는 이것이 또 1,000억 정도, 3,400억이 될 걸로 봐요. 2016년 2년 후에는 이것이 4,100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측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왜 콘텐츠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런 거에 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콘텐츠와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한번 보시죠.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싸이의 강남스타일인데 2012년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뮤콘이라는 음악 행사를 했어요. 국제 뮤직페어. 여기에 하비 메이슨 주니어라고 그래미 어워드를 6번이나 탄 그런 프로듀서입니다. 이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그때 물었습니다. 싸이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은요, 싸이는 독창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춤도 제가 춤을 보여준 게 이 말춤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 걸음을 걸으면 어떻게 겁니까? 이렇게 앞발이 나갈 때 왼발이 나가면 왼손은 뒤로 가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요 춤은 아니면 요 같이 나가는 겁니다. 요 같이 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저 봐서 보셔 아시지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해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이것이 정상인데 이 같이 나가면서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흉내를 잘 못 내서 그러는데 이게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독창성이 있고 사람들이 그게 좀 우스꽝스럽고 하지만 해보면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양 사람이 영어도 제대로 영어 네이티브가 아닌 동양 사람이 영어로 단순하게 미국 그 가수들의 노래를 흉내낸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독창성, 개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싸이가 앞으로 미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자기의 얘기를 미국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자기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 사람이 그대로 얘기한 걸 제가 여기 적어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가수를 원한다. 자신의 음악 세계와 음악적인 이야기가 담긴 활동이 있어야만 그 가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대중들도 문을 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음악을 하는 가수도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 폭발의 이런 시대가 되면서 콘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사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전에 아날로그 시대 때는 콘텐츠가 희소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텔레비전도 뭐 있었습니까? KBS, MBC, SBS, EBS 4개밖에 없었죠. 예, 경쟁자가 없는 공급자 위주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채널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케이블에 100개 채널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다 요즘은 IPTV까지 생기고 또 보는 것도 TV만 봅니까? 태블릿 PC로도 보죠. 스마트폰으로도 보죠. 각종 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의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그 모든 콘텐츠에 사람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선택을 받아야 돼요. 점지를 받아야 돼요. 그 정도는 그전에는 그냥 알아서 갖다 놓으면 다 사람들이 봤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 수백 개의 콘텐츠를 갖다 놓고 자기가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선택을. 희소성. 이제는 콘텐츠 과거에는 희소성이었지만 지금은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거죠. 과거에는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딱 밥을 차려주면 뭐 다들 똑같은 거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라호텔의 뷔페가 된 거죠. 이거 신라호텔 뷔페 사진 맞습니다. 예. 뷔페가 된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골라 먹는 시대다. 그래서 스토리는 재미와 어떻게 보면은 감동과 재미와 감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콘텐츠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스토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콘텐츠와 21세기는 문화 신소재, 스토리라는 것은 21세기의 스토리는 문화의 신소재다. 저는 이런 것을 이런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토리는 소재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게임이나 이런 거에 그냥 토대가 되는, 줄기가 되는,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스토리의 이 범위가 굉장히 확산이 됐죠. 이제는 뭐 이런
문화적 소재로서의 이 스토리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기업의 브랜딩에도 스토리가 들어가고 마케팅과 연계한 마케팅에도 들어가고 인력 관리에도 스토리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해서 스토리 경영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스토리라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선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스토리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소비를 하더라도 단순히 어떤 물적인 개념으로만 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품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제품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서를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이미지를 공유하고 결국은 그 정서와 이미지를 공유한 그 바탕에서 자기 소비를 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품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기업 경영에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스토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뭐 이야기의 구조 거기에 있는 그냥 뭐 영화를 만드는 그 무슨 뭐 시나리오 무슨 뭐 연극의 대본 이런 차원 드라마의 대본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스토리의 영역은 확대가 되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전체적인 이 사회 전반적인 트렌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몇 가지 봤는데요. 별에서 온 그대도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00년 전에 외계인이 와가지고 천송이라는 여자하고 사랑을 나눈다는 이 스토리 이거 좀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가장 이 드라마의 매력을 끄는 요인이다. 결국 이것도 스토리가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장금이라는 것도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것이 한류의 사실 최고의 드라마예요. 지금 한국을 세계에 가장 크게 세일즈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대장금이라는 이 드라마죠. 근데 대장금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없었죠. 사실 없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실제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중종실록에 보면 궁중의 여의로 장금이가 있었다더라 정도의 한 줄의 언급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 작가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비록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극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왕조사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거였어요. 임금의 동정, 임금의 업적, 임금의 생활, 임금이 맞는 사건, 이런 거가 드라마의 핵심이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드라마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 만들어졌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근데 이 대장금은 유일하게 왕실의 주변부의 얘기를 다룬 거죠. 왕의 얘기를 다룬 게 아닙니다. 왕실의 주변부의 얘기를 처음으로 다뤘죠. 이것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금의 성공 요인은 바로 이런 독특한 스토리. 그리고 이것은 한류 드라마의 열풍의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겨울왕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작자가 제가 이것은 그 제작자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 초청해서 왔었어요.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겨울왕국의 성공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매혹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현실감 있는 세계, 또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이 세 가지가 성공 요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것도 스토리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사업적인 차원에서 제가 어떤 그런 차원의 사례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는 일본 홋카이도에 가면 이런 동물원이 하나 있어요. 일본의 최고 동물원은 도쿄에 있는 우에노 동물원이죠.
거기 보면은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에노 규모가 도쿄는 우에노 동물원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였어요. 근데 이것이 96년도에 26만 명이던 사람이 2007년도에 310만 명, 10배 이상이 증가했고 오히려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일본의 대표적인 동물원으로 변했어요. 이것의 요인은 뭐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동물원에다가 스토리를 입혔다는 거죠. 스토리를 입히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 펭귄, 하늘을 나는 펭귄이라는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펭귄이라고 그러면 펭귄은 걷기도 힘들죠. 뒤뚱뒤뚱. 근데 펭귄은 날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날을 수 없는 동물인데 펭귄이 나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뭐 별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그 수족관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펭귄을 우에서 다니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면서 펭귄이 난다. 거기다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추를 이렇게 해서 유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펭귄이 날아간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속에다 그런 날아다니는 모습을 연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물원 안에 구조를 사람들이 이제 보통 동물은 가둬놓고 사람들을 바깥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하고요. 동물들을 놀게 생태적으로 동물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를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죠. 거꾸로 한 거죠. 좀 다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는 거죠. 네. 이렇게 넓은 데다가 이렇게 막 그대로 그대로 차려놓고서 거기를 이렇게 가는 거죠.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좀 불편하고 숙이고도 가고 그러지만 역시 그것이 더 큰 공감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꾸몄다 해서 결국은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부상을 했다, 이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 그 예를 돕기 위해서 왜 스토리텔링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연구진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나는 가수다, 나가수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불후의 명곡, 아마 불명 요즘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나가수는 크게 처음에 좀 떴지만 크게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불후의 명곡은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는 장기 흥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 역시 많은 것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가수 같은 걸 보면 음악 프로그램이기보다는 서바이벌 공연, 너무 비정하고 좀 매정하고 좀 이런 좀 살벌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 불후의 명곡은 명곡과 사연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 이런 형식으로 프로그램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승부보다는 노래 자체를 함께 즐기는 분위기. 이건 너무 승부에 연연한 이런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는 나는 가수다, 여기에는 쉽게 실증을 느끼고 이쪽에 있는 불후의 명곡 이쪽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비슷하지만 슈퍼스타 K와 K-팝 스타 시즌 3, 이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끝났죠. 예. 이것도 맞습니다. 슈퍼스타 K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승부만을 강조하는 이것도 역시 냉혹한 그런 서바이벌 게임 형식태를 취했고, 이것은 K-팝 스타는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오디션. 저도 이거 많이 봤습니다만은 거기 그 양현석이라든지 박진영이라든지 보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오는 가수들을 전보다 좀 잘했으면 칭찬도 해주고 데려다가 격려도 하고 뭔가 멘토링도 하고 이러면서 또 자기 살아온 그 스토리, 살아온 이야기, 인생 이야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살살살 비춰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연자와 거기 나오는 뭐 그 저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람들이 마음을 통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로 스토리를 공감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K-팝 스타는 성공한 지속 가능한 이런 프로그램이 됐고 슈퍼스타 K는 고전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걸 하나 봤어요. 정치인과 스토리텔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분 아시죠? 김영삼. 이분 스토리텔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되죠. 뭐 닭의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군정종시. 그다음에 그 평생을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헌신을 했죠. 뭐 그 살아온 자체가 큰 스토리텔링이 되는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 스토리텔링 훌륭하죠. 예, 정말 정치 사형수, 평생을 민주화 투쟁에 했고 정말 이분같이 파란만장 극적인 삶을 산 분도 안 계시죠. 성공하셨어요. 대통령 되셨잖아요. 노무현 훌륭하시죠. 고졸 출신 변호사로서, 인권운동가로서 정말 뭐 누구보다도 극적이고 독특한 그런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죠. 이명박 대통령, 이분도 스토리텔링 되죠. 30대 사장, 회장, 청계천, 뭐 성공의 아주 아이콘처럼 된 이런 분, 훌륭한 스토리. 뭐 제가 모셨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정말 브라이트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도. 네. 이분 삶 자체가 참 현대사의 파란만장한 그 현대사의 아주 극적인 그 삶 그 자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의 딸로서 다시 또 대통령이 됐다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그 인생 역정 자체가 부모를 두 분 다 좀 불행하게 잃고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일어서서 정치인으로 성공하기까지 스토리 자체가 너무 극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은 저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부 기자를 한 15년을 하면서 쭉 봐왔는데요. 역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지도자가 되려면 역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스토리텔링이라는 관점에서 다음번에 요 분은 누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 한 두 사람 정도 꼽으라면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렸다가는 제가 바로 잡혀갈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스토리 산업이 중요하다, 스토리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판단에 따라서 제가 컨텐츠 진흥원장으로 재직하는 올해가 사실상의 마지막 해인데 제가 하나는 꼭 해놓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스토리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이야기라는 것을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체계화해 놓은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 산업 진흥에 관한 법, 어떤 명칭이라도 좋습니다. 이야기 산업 기본법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 법은 하나 꼭 만들어 놓고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작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 용역도 주고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미 이 법이 상정이 됐을 텐데 지금 국회가 자꾸 저렇게 되고 그래가지고 올 12월 내로
이 상정이 돼서 하여간 최대한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도 내년 연초에는 이 이야기산업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뭐 글도 많이 쓰고 어디 가서 뭐 대담 프로에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야기 산업 이런 이야기 산업을 하나의 산업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야기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스토리의 경제적 가치가 이야기의 경제적 가치가 약 30조 원 정도 콘텐츠 산업에서 이런 정도의 액수가 되는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산업 기본법을 2014년에는 꼭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꼭 이야기산업이 완성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산업의 기본법이 되면 이제는 이야기가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야기 에이전시라는 이야기 기획 회사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생기게 되면은 이야기 거래소가 생겨야 될 거예요. 증권거래소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이야기를 정말로 사고 파는, 지금은 뭐 드라마를 만든다 그러면 이야기를 어떻게 구하죠? 잘 아는 작가 중에서 하나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한번 써봐, 하나 써줘, 뭐 대본 하나 써봐, 뭐 한 가져와봐, 이래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전 근대적이라는 거죠. 이제는 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 작가 써서 이야기를 상장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골라서 사는 거예요. 또 뭐 드라마 만드는 사람만 삽니까? 또 기업에서 내가 무슨 스토리 경영, 우리 기업에 대해서 뭔가 우리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뭔가 스토리를 입혀서 좀 장사를 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야기 거래소 가서 주문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 내가 상품은 이렇고 내가 살아온 길은 이렇고 우리 기업은 이런 기업인데 여기서 이런 상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걸 한번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어주면 그걸로 마케팅을 하고 매니지먼트에 활용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산업이라는 게 뭔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을 저는 꼭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올해는 뭐 그냥 잘못하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중에는 이게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지금 국회에서는 뭐 강은희 의원이라든지 새누리당의 그다음에 새정치연합의 도종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지금 밀접하게 의원 입법 형태로 지금 하려고 저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저것이 어디 보도가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많이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하셨던 분들한테는 용서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